무엇이냐? 첫 번째, 비율 분석을 위한 항목 간 미스매칭이 있다. 이 말은 뭐냐? 이 양쪽의 P는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가치인데, 가치는 미래에 대한 추정,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 프라이스를 나누는 earning이랑 B는 회계에 인식되어 있는 단순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격이 상이한 두 개를 묶어가지고 비율 분석을 했기 때문에 항목 간의 미스매칭이 있다. 두 번째, 산업 특성에 따라 달리 해석이 필요하다. PBR, 아까 말씀드렸죠? 전통적인 제조기업, 그 다음에 플랫폼 IT 기업, 이 북밸류를 형성하는 게 매우 달라요. 전통적인 제조기업은 유형자산이 많기 때문에 PBR이 1이네, 1이 미만이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바로미터가 될 수 있지만, IT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당기순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자산이 많이 필요 없어. 그럼 북밸류 자체가 기본적으로 작게 들어요. 그래서 산업 특성을 고려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머징 마켓 내 1등 기업, 이 말은 뭐냐면은 PBR, PER이 기본적으로 PER을 얘기를 해볼게요. 동종 산업 내에서 이 기업이 고평가네 저평가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동종 산업 내에서 1등 기업은 고평가로 불릴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동종 기업보다 퍼가 높게 나오겠지. 특히나 이제 이런 이머징 마켓에 있어서는 그런 거고. 그래서 4번, 계열 밸류 체인의 복잡화로 인해서 단순히 분석이 어렵다. 이 말은 뭐냐면 아까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랑 비교를 해봤을 때 퍼를 놓고 봤을 때 현대차가 58배, 기아차가 40배. 그러나 자동차를 판매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 earning이 기업 내에서 밸류 체인에 따라 분류될 수도 있지만은 그 earning을 판매 과정에 있어서 다른 계열사랑 나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 체인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계열 분석 자체가 필요해요. 하나의 기업만 두고 보면 안 돼. 그 다음에 북밸류가 꼭 청산 가치는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 혹자는 PBR을 얘기를 할 때 순자산을 그대로 팔아도 이만큼 받는데 이거보다 주가가 더 낮죠. 청산해서 팔 수 있는데 주가가 더 낮죠.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됐다 주가가. 근데 달리 생각을 해보면은 잘 보세요. 제조기업이라고 했을 때 이게 과연 청산 가치인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아니거든요. 이 재무상태표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계속 기업으로서의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 계속 기업으로서의 가정을 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 기업이 망하지 않고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정함 없이 계속 영업 활동을 한다는 가정하에 이 재무상태표에 자산, 부채, 자본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자산 같은 경우에는 청산했을 때 가치가 아니라 실제 영업 활동에 사용되는 명목 가치라고 보면 돼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게 청산 가치라고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이게 청산을 하려면은 경매든 공매든 매각을 해야겠죠. 그럼 기본적으로 이 재무상태표에 인식한 금액보다도 경매 가액은 낮아요. 공장인데 어떻게 이 금액 그대로 주고서 싸게 사야지. 그래서 보통 다 디스카운트가 돼요. 그래서 이게 토지가 많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토지는 가치가 계속 증가를 하니까 이 증가된 부분이 이 재무상태표에 인식이 안 될 수 있어요. 물론 인식될 수도 있어요. 여기 자본의 기타 포괄손익이라고 해가지고 이 토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실제 실현되지 않은 이익을 계속 쌓아둘 수가 있는데 그런 걸 차치하고 일반적으로 토지보다는 기계기구 설비, 건물 이런 데가 많은 기업들은 실제 청산을 하면은 회계상 인식한 숫자보다 덜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꼭 청산 가치는 아니다. 북밸류가 더 낮게 평가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꼭 1 미만이라고 해도 PBR이
저평가가 아닐 수 있어요. 청산한다고 그 가격 받는 거 아니니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ROE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ROE는 equity,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순자산 가액 대비 return, 손익계산서에서 맨 마지막에 찍혀있는 당기순이익을 나눈 비율인데, 이게 조금 수익성 지표로서 많이 활용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단순하게 이 그림만 두고 봤을 때는 내가 투자한 에코티 대비해서 실제 1년에 얼마를 벌었냐, 투자 수익률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분해를 해보면 함축되어 있는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자, 영어로 썼는데 제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당기순이익, 매출액, 매출액, 자산, 자산, 자본의 개념이거든요. 이 ROE는 이 세 가지의 의미를 함축을 하고 있어요. 자,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 얼마만큼 이 기업이 수익성 있게 판매를 하고 있느냐, 경쟁력을 나타내는 거죠. 잘 보세요. 매출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 기업이 시장 내에서 시장 지배력이 높아요. 그럼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떨어지는 금액은 더 많겠지. 수익성을 나타내는 거고. 두 번째로, 제조기업 같은 경우에는 에셋, 유형 자산, 뭐 여러 가지 자산이죠. 자산을 활용해서 매출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똑같은 자산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많은 매출액을 일으키느냐, 이거를 보통 이제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 이걸 나타내거든요. 자산 효율화, 턴오버 레이시오라고 합니다. 이거를 얼마만큼 수익성 있게 장사를 하고 얼마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문제인데, 이거는 뭐 시장 지배력, 이 회사가 얼마만큼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느냐, 이런 거라기보다는 자본 대비 자산이에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거 좀 분해해서 보면은 1 플러스 자본분의 부채거든요. 이거 부채 비율이에요, 부채 비율. 그러니까 이거를 세분화 해보면은 이렇게 각각의 섹터에서 얼마나 수익성 있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ROE가 높게 나오느냐 적게 나오느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은, 또 한 가지 노이즈가 낄 수 있는 부분은 이 회사의 자본 조달 정책에 따라서 이 ROE 자체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자본보다는 부채를 많이 끌어다 들여서 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면은 이거 자체가 커지겠죠. 그럼 이 숫자 자체가 커지겠죠. 근데 그게 또 여기에 영향을 미쳐요. 이거보다는 이 리턴에 있어서, 자, 앞으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부채를 많이 끌어다 쓰면은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자가 발생을 하죠. 이자가 발생하면은 영업의 비용에 이자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불어나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당기순이익이 줄어들겠지. 비싸게 팔아먹어도 수익성 좋을 수가 있었는데 부채가 많음으로써 막대한 이자 비용을 내면서 당기순이익을 갉아먹는 구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세 개는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 한계점. 근데 이제 또 이제 요 부분은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 잘 안 나오는데, 요거를 또 좀 쪼개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쪼개냐?
영업이익분의 당기순이익, 그 다음에 매출총이익분의 영업이익, 매출액분의 매출총이익. 요거 이렇게 지어지고 요거 이렇게 지어지면은 매출액분의 당기순이익이 나오잖아요. 매출액분의 당기순이익. 이 말은 뭐냐? 이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총이익 대비 매출액, 그럼 이 사이에 뭐가 있죠? 제조원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제조를 하냐, 얼마나 싸게 원재료를 가지고 오느냐, 얼마나 효율적으로 제조에 활용되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분배되느냐, 그 다음에 공장이 얼마나 수율이 높느냐, 이게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매출액 대비 매출총이익. 그 다음 두 번째로 매출총이익 대비해서 영업이익. 이걸 생각을 해보면은 총이익이 나왔어. 근데 이게 실제 매출로 매출이 됐고, 이거를 이제 관리하기 위한 사무직 직원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고, 내가 광고비는 어떻게 쓰고 있고, 뭐 이런 것들. 실질적인 제조보다는 판매 관리, 운영의 효율성인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업이익 대비해서 당기순이익. 실제 영업이익이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이 부분에 있어서 환차손은 얼마나 적게 났고 환이익은 얼마나 크게 났고, 이 회사의 재무구조 담당자의, 그러니까 재무 담당자나 회계 담당자의 역할이 톡톡히 드러나는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우리 회사의 자본구조, 뭐 이런 것들을 잘 세팅을 했을 때 적절한 타겟 자본 조달 구조를 봤을 때 뭐 이자 비용이 적게 나거나 이런 것들이 하나씩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어디에? 요 안에.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ROE는 상당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그에 반면에 아주 큰 요소가 한계점이 있다. 단순히 어떤 그 기업의 효율성이라든지 노하우 이런 부분들이 여기 다 녹아져 있는데, 이렇게 이 자본 조달 구조 정책에 따라서 ROE가 크게 높아질 수도 있는 거고 크게 낮아질 수도 있는 거다. 그런 한계점이 있어요. 거의 뭐 50분 동안 얘기를 했는데 그래요. 이게 제가 마치 PER, PBR, 그 다음에 ROE 이런 주식 용어에 대해서 마치 이거 다 사기야, 뭐 한계점이 너무 많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거 안 좋아, 쓰지 마 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한계점을 제대로 알아야 이런 주식 용어들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취지가 강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 가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쓰이느냐, 기업 가치를 평가를 하거나 분석을 할 때 이유는 간단합니다. 심플하잖아요. 논리가 심플하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아주 직관적이죠. PBR이 1이 되냐 안 되냐, 순자산 가액 대비해서 낮네, 저평가네, 고평가네, 한눈에 알아보기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는 회계를 제대로 알고 이 용어가 의미하는 부분을 알고 한계점들을 제대로 알면은 여러분들도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실제 투자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보조수단인 거예요. 보조수단을 잘 활용해서 좋은 기업을 잘 골랐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 거죠 뭐. 하여튼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좋아요랑 구독, 만약에 이 강의가 좋았다면은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